만물율의 전설야담은 흥미로운 역사 설화와 단어원의 안내자입니다. 전설야담, 옹기장이와 부사의 명판결. 영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18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백운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해 울산 남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 베리끝 부근을 이리저리 서성이는 산해가 있었습니다. 베리끝은 낭떠러지 끝 모서리의 형상을 이루는 말인데 그 근처 갯가 물웅덩이에서 산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검은 쪼대잖아. 쪼대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찰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의형을 만들 때 주무르며 갖고 놀거나 옹기 또는 기와를 제작할 때 쓰는 점토가 쪼대입니다. 백운산으로부터 내려온 물길이 잠시 쉬어가면서 늪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쫀득쫀득 잘 숙성된 쪼대가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손으로 그 쪼대를 만져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옹기를 만들어 생계를 잇고자 원료인 찰흙을 찾았는데 며칠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사내는 슬아의 아들이 없기에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구형점에 자리를 잡고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아리, 떡시루, 약탕기, 물동이 등 다양한 생활 옹기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빚어 구운 옹기들을 장이 열리는 날 울산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럭저럭 팔렸기에 그는 옹기를 조금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돈이 필요해서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옹기를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옹기를 지고 출발해 울산장으로 가던 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아프자 지게를 받쳐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지게를 넘어뜨렸고 그릇들이 풍비박산났습니다. 풍비박산은 바람에 날려 우박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거나 흩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노인이 그 처참한 광경에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근처를 행차하여 순시하던 사또가 슬퍼하는 옹기장이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와 어찌된 일인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리 슬피 우는가? 노인은 가족 없이 혼타는 처지에 애써 만든 옹기가 모두 깨져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느닷없이 불어온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노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또가 주변을 바라보니 배 한 척은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었고 다른 배 한 척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에 비친 노인은 참으로 측은했습니다. 관청으로 돌아간 사또는 골똘히 생각한 후 사령으로 하여금 노인에게 가서 다음 날 아침 관하로 나오도록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또는 또한 그 무렵 강물을 오가던 두 어부도 같은 시간에 출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옹기장이와 어부의 재산 상태도 파악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 있던 노인은 개어진 옹기로 인한 손해보다도 사또의 부름이 겁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옹기장이는 사또의 행차를 방해한 죄로 큰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었고 두 명의 어부는 영문을 몰라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긴장 속에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옹기장이와 두 어부가 비슷한 시각에 관청에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동원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또는 두 어부에게 어제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 어부는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길이었고 다른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가는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또 물었습니다.
그때 돛을 달았는가, 달지 않았는가? 두 어부는 모두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달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또도 이미 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인한 질문이었고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엇갈리며 지나간 탓에 회오리가 일어났고 그 바람에 옹기가 깨졌으니 각각 단 양식을 옹기장이에게 변상하거라. 두 어부는 당황했지만 사또의 판결인지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옹기장수 노인은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를 조아리며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또는 옹기장수는 가난한 반면 어부들의 재산은 넉넉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론 내린 것이며 그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을 사람들은 명판결이라 감탄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비과학적인 판결이지만 사또는 당시 가난한 옹기장이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자 그런 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이런 판결을 내린 사또의 이름은 윤지태입니다. 그 무렵 울산 노부 부사였던 윤지태는 그 밖에도 업무를 공정히 처리했고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 울산객사와 태화로를 중수하고 봉수대를 수리했으며 제방을 보수해 홍수에 대비했고 고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가 하면 짐을 실어 나를 때는 황소만 부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선정을 베풀었기에 2임 6년 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윤지태를 잊지 말자라는 글을 바위의 양각으로 새긴 영세불망비를 세웠습니다. 역사 상식, 옹기종기를 낳은 옹기. 옹기의 옹은 독이라는 우리말에 대응하는 한자어입니다. 단순히 그릇 형태만이 아니라 독을 비롯해 약탕관, 뚝배기, 화로, 꿀단지, 식초병, 시루, 거름통 등등 황갈색 유약을 입힌 생활용기들을 모두 아우른 말입니다. 황갈색 유약은 풀이나 나뭇잎을 섞인 흙에 쌀겨 따위를 섞고 완전히 썩혀 익힌 태비, 약토의 재를 섞어 만듭니다. 이 유약에 질그릇을 담갔다가 꺼내 말린 후 가마에서 구우면 옹기가 탄생합니다. 황갈색 유약을 입힌 옹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인 17세기부터 제작됐습니다. 종래의 질그릇 표면에 약토를 입히고 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운 옹기는 물이 새지는 않으면서 공기는 미세하게 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김치나 장류 보관에 무척 유용했기에 18세기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저장할 때 혹은 가자미, 홍어 따위를 삭힐 때 옹기는 큰 힘을 발휘했으므로 한국 가정의 필수적인 그릇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옹기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용도나 양에 따라 다르게 빚음으로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작은 옹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양을 가리켜 옹기옹기라고 했고 서로 크기가 다른 작은 옹기들이 고르지 아니하게 여럿이 모여있는 모양을 옹기종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한옥 장독대에는 각종 장을 담은 장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마당 없는 형태로 현대화된 요즘엔 옹기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